꽉 막혔네. 아주 꽉 막혔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 SNS 가짜뉴스, 확인 안 된 소문까지? 다양한 허위 정보들이 난폭 운전 중인데요. 무리하게 공유 배달 밟지 마시고 제대로 된 팩트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뉴스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오늘의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선거 정보 전선입니다. AI 딥페이크,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간다. SNS 가짜뉴스는 막을 방법이 없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허위 정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정책 전선입니다.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 주식 계좌로 넣으면 세금 낸다. 예비 부모님들 주목하세요. 아동수당 증여세 논란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노후안전 전선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 사기와 횡령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주는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까지 오늘 뉴스아이다가 깔끔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정착, 팩트는 직진,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아드리는 KT 팩트체크 뉴스아이다 팩트 정리맨 최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엔 청량감을, 헷갈리는 정보는 족집게처럼 콕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자, 오늘도 법적 근거까지 시원하게 짚어주실 분이죠. 뉴스아이다의 법률 내비게이션 서연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연희입니다. 오늘도 헷갈리는 정보들 법과 팩트로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비게이션 변호사님과 함께 시원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스아이다에서 5월 한 달 동안 팩트 수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들을 하나씩 제대로 검증해보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대응을 짚어봤고요. 네. 자, 오늘은 특히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AI 딥페이크와 SNS 가짜뉴스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로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말을 했나? AI가 만든 거 아닌가? 눈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사진은 그 자체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진도 확인해야 한다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대로 모셨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요즘 AI 딥페이크나 SNS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 시원하게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앞서서요. 근거 없는 소문들, 출처 불분명한 괴담들 때문에 이 막혀있는 가슴부터 뻥 뚫고 시작을 해야겠죠. 이럴 땐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알다마다 정답은 저희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아이다죠. 한 모금에 눈이 번쩍, 두 모금에 속이 뻥, 세 모금은 녹화 중에 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틀이 나면 편집으로도 못 막아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팩트 갈증을 싹 날려버릴 사이다 한 잔 들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선거철엔 후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영상이나 합성된 허위 조작 정보가 SNS로 삽시간에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어떤 유형의 가짜 뉴스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네, 가짜 뉴스의 유형은 현재까지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아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조작하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약이나 정책의 일부만 편집해서 왜곡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범죄 사실을 허위로 퍼뜨리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번째 유형인데요. 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서 특정 상황을 꾸며내는 유형입니다. 법이 상당히 엄격해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그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졌을 것 같거든요. 유포한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가중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주요 정보 게재자들, 예를 들어 뭐 구독자가 10만이 넘는다거나 월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이상의 이런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아. 네, 손해배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가짜 조작 노수를 단톡방에서 보시고 단순히 나는 퍼뜨렸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법원에서는 이 피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별다른 구체적인 입증이 없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서 공유하시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가볍게 공유 버튼 한번 눌렀다가 책임은 무겁게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손가락은 1초, 책임은 5배. 이거 오늘 명언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연커도 이제 화장실 명언에 좀 욕심을 내는 것 같네요. 아, 욕심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함을 200%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사이다보다 더 짜릿한 오보블록 격파 시간. 첫 번째 오보블록입니다. 많은 분이 가짜 뉴스는 한 번 퍼지면 끝이다. 네. 정정 보도가 나와도 이미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상임위원님, 이 오보나 사실관계 왜곡 기사 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오보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명 자료를 배포하여 내용을 바로잡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건인 경우에는 네. 언론중재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선거기사 심의회를 통해서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한국의 비축 원유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경찰청에서 즉각 수사에 나서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10여 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된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군수 후보자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사심의회에서 주의라는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정리하자면요. 가짜 뉴스 한 번 퍼지면 현실적으로 대응이 불가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오보블록 그냥 둘 수가 없겠죠? 네. 시원하게 제가 장풍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드디어 귀를 가연커도 모아서. 장풍을. 격파! 격파! 야,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오보블록입니다. 유튜브나 SNS 같은 해외 플랫폼은 가짜 뉴스의 주요 경로로 지목이 되지만 사실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네. 나라 바뀌라서요. 맞죠? 현재 글로벌 플랫폼과의 삭제나 노출 제한 요청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수준까지 협조가 되고 있나요, 위원님? 예, 지금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24년도부터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글로벌 사업자가 이 협의체에 들어와 있느냐,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메타, 유튜브, X, 틱톡 등 대표적인 해외 플랫폼 역시 이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열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은 한국에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네. 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KTV CG실의 기술력을 믿고 이번엔 표창을 던져서 격파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허위 정보를 격파하는 일지매랄까요? 인체에는 해가 없으니까 네. 걱정 마시고요. 표창 들어갑니다. 에이, 우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원하게 격파도 했고 이제 네.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나 SNS에서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피해를 입으면 막막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플랫폼에 보시면은 보통은 허위 정보라든가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체 심의 후에 허위 정보를 삭제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신 바도 있지만 저희가 망법이라고 하는 거,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른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네. 아주 강력한 의무를 하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이용자가 신고를 하면 이거 네. 허위 조작 정보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신고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를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는 매우 짧은 영상 콘텐츠, 이른바 쇼폼 콘텐츠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위 정보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자, 위원님, 이런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도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크게 주목하실 만한 내용은 투명성 센터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투명성 센터가 뭘 하게 되냐면 이 팩트 체크를 지원하게 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사이다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또 팩트 체크를 하는 민간 팩트 체크 기관의 표준과 지원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투명성 센터가 하게 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누구나 이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비판적 사고, 정보 판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AI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AI 생성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람들한테도 AI 생성물임을 표기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방안으로 마련해 놓고 앞으로 이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가짜 뉴스 대응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불안도 존재합니다. 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속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이러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확정된 기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작이다, 허위다 판단해서 제재를 가해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화 작업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정부 검열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심, 우려,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폐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는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중된 손해배상제도 네. 이 방법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추진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도록이면 공식적인 발표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정보를 반드시 이것도 교차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실된 정보에 기반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AI 딥페이크 규제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 네. 정확한 정보로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클릭 전에 한 번 더 확인, 공유 전에 한 번 더 멈춤 잊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딥페이크라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표심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육아 정보에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요, 최근에 맘카페에서 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연식에 비해서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이런 겁니다. 아동 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니다. 네. 이런 논란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동 수당은 아이를 키우라고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세금 얘기가 나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논란이 되는 아동 수당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김정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김정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아동수당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그 예비 엄마로서 제가 좀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동수당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로 반갑더라고요. 근데 뭐 우선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동수당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4월에 시행되고 이게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거주 지역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앵커도 곧 받게 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그런데 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이죠.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 과장님, 이거 사실입니까?
이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저희가 일정 연령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편적 보편급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아동 수당 자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그 주식 시장이 정말 뜨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 이름의 주식 계좌에 넣어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교육도 네. 되고요. 뭐 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 이거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에 아주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수당법에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지급되는 돈인데 단순히 이를 소비하지 않고 모아서 아동 이름의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증식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뭐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부모님 계좌에서 아이의 주식 계좌로 매달 10만 원씩 이체가 됐다. 그럼 이게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은 걸 이체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원래부터 다른 돈을 10만 원을 이체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동 수당이든 아니든 무조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서 투자해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신데요. 네. 사실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돈이 가면 그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인지 아니면 용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에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건네갈 경우에는 증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두신 경우에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을 증여하시게 되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네. 그 외에 생활비나 용돈 등을 소액으로 주어서 그 통상의 용도에 맞게 소비한 경우에는 따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는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에게 둘 2천만 원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 자녀 계좌에 있는 돈을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다가 뭐 분유값이나 기저귀 값이 필요해서 내가 갑자기 좀 빼서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채운다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아이에게 넣게 되면 이게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매월 이렇게 소액으로 쓰시는 부분들은 결국 아동의 이제 양육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여의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아서 부모가 아동의 복리가 아닌 자기의 어떤 용도에 쓰시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아동이 부모에게 증여한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쓰시는 돈이 아이와 함께 식료품을 산다거나 아이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것과 혼재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 1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규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해설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수당 3개월분이 소급됐다면서 갑자기 통장에 더 들어왔다. 근데 이거 써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맘카페에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올해 3월에 아동수당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상 연령이 작년에 8세 미만에서 올해는 이제 9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8세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이제 중단이 됐지만 다시 올해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이런 대상 아동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아동들이 이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들인데요. 이 아동들은 올해 1월부터 지금 받지 못했던 중단됐던 아동수당들이 소급돼서 4월에 지급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아동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기존의 아동수당법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이제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제 또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 대상 연령이 이제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이제 매년 확대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만 원 내에서 또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아동 수당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1,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많이 확대가 됐네요. 그렇군요. 혹시 오늘 그 방송을 보시다가 우리 아이도 그 대상 같은데 나 못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지 또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기존에 지금 아동수당을 계속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계좌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서 4월에 이제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계좌 정보 확인은 주소지에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여라도 신청을 못해서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도 오늘 이 방송 보시고요. 바로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한 돈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부터 그 연령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양육 부담을 좀 경감하고 또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과 관련한 팩트체크 그리고 달라진 내용들까지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신 보건복지부의 김정연 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로마를 불태운 사람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불에 타 죽고 로마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범인은 바로 이 네로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로 황제는 당시 로마에 있지도 않았다고요. 그는 화재 당시 현장으로부터 80km나 떨어진 안치오의 별장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하, 잠깐만요. 바이올린이요? 지금이 AD 64년인데 바이올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악기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고요. 그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뭐 오죽하면 재난 앞에 무책임한 지도자를 빗대서 로마가 불타는 동안에 네로는 바이올린을 켰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다녀오셨나요? 어떻게 후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아니 아무튼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요. 불탄 로마의 황금 궁전을 짓는 것을 보십시오. 이 네로 황제가 황금 궁전을 짓고 싶어서 로마를 불태운 것이 확실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소문을 들었을 뿐이잖아요. 누군가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폭군 네로가 아무리 미워도 거짓으로 그를 단죄할 순 없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믿고 계십니까? 네, 잘못된 정책 정보를 톡 쏘는 시원함으로 풀어드리는 뉴사이다. 저희 뉴사이다는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정책도 시원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뉴사이다가 전하는 굿뉴스, 굿 정책입니다. 자, 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 말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혹여라도 치매에 걸릴 경우 재산 관리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 서비스 박찬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박창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부장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재산을 나라가 맡아서 관리해준다. 솔직히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이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부장님 먼저 이게 어떤 건지부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예,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이에 근거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양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노린 사기뿐 아니라 가족이나 간병인 등 아는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정말 많다 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실제로는 정말 이렇게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서 경제적인 학대라고 하죠. 재산을 빼돌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봅니다. 네. 아주 속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경제적인 학대 가해자가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 그다음에 배우자, 딸 순으로 해서 거의 70%가 넘게가 알고 있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단순한 재산 관리를 넘어서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장님,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아직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네, 올해 시범 사업에서는 치매 환자나 치매 전 단계이신 이제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 분들 같이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네. 다만 이제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라 하시더라도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을 하시면 이제 본인이 희망하시면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 이제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 계층처럼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요. 그럼 모든 재산을 다 맡겨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만 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요. 현금이나 주택연금과 같이 현금성 자산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신청해서 나라가 나의 재산을 관리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혹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재산인데 왜 나를 빼고 관리를 하냐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반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실 당시에 어르신께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게 성립한 신탁계약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강제로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돈 문제인 만큼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주 철저해야 하는데 부장님, 이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계시는 요양시설이나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자택이나 이제 등에 방문을 해서 대상자분의 욕구나 아니면 보유 재산 등을 이제 깊이 있게 상담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상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월별 지출 계획이 포함된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지출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점검을 하면서 연 2회 정도는 최소한 이제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에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신다면은 이 남은 재산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네. 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보통 자녀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녀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면서 종결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상속인에게. 네. 네, 그렇군요. 네. 약간 주택연금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한 단계거든요. 저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선진국형 제도 같은데 이 제도의 기대 효과 그리고 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이제 민간 시장에서는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치매 노인 안심 재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의 자산을 신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 그리고 접근성이 모두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민간에서는 이 수수료 부담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초기이거나 이제 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신탁 계약을 하시다 보니 계약 당시의 의사 능력에 대해서 나중에 가족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연금공단에서도 방금 설명을 들으니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부장님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는 이제 굉장히 생소한 제도이긴 맞습니다.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 때문에 좀 부담감도 있고 꺼려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이 이제 나서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가까운 지사나 아니면 뭐 유선호로라든지 상담 받으시고 관심 가져서 이 제도가 앞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굿뉴스 굿정책 유용한 정보 전해주신 국민연금공단의 박찬석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3가지 정책 이슈를 팩트로 시원하게 짚어봤습니다. 선거 가짜뉴스는 공유 버튼 누르기 전에 팩트체크를, 아동수당은 투자 전에 증여세 확인을, 그리고 치매 어르신 재산은 위탁 전에 안심 서비스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이 빠지면 섭섭하죠. 요즘에 SNS에서 매우 핫하다는 바로 그 코너, 뉴사이다 화장실 명언 한마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서비스에 맞춰서 돌봄으로 해보겠습니다. 돌봄은 투자다. 왜요? 미래 세대가 가족 돌봄의 짐을 벗고 생산적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와, 멋진데요? 앞으로도 뉴사이다는 허위 정보는 걷어내고 팩트만 콕콕 집어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사이다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